당신은 참 좋겠다. 계산이 빨라서. 남편의 그 한마디가 겨우 붙잡고 있던 제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죠. 아니, 내가 그동안 너무 계산을 안 했던 거지. 그날 밤, 저희는 결혼 생활 12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짐을 쌌어요. 12년을 함께 산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줄은 몰랐습니다. 친정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저는 달려가 어머니를 안고 왈칵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말없이 제 등을 어루만지시는 어머니의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죠. 저는 47살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 재무팀장으로 일하고 있고 남편은 49살로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12년 된 맞벌이 부부였죠. 벌이도 나쁘지 않았고 주변에서 보면 꽤 잘 살고 있는 가족처럼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큰 풍파 없이 안정적으로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도 제 일에 충실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도 하고 1년에 2번 아이들과 함께 가족 여행도 다녔죠. 평범하지만 나쁘지 않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어요. 평소 시아버지께서 절 많이 예뻐하셨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을 겁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여보, 어머니한테 매달 용돈 좀 더 드리면 안 될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둘이 버는 돈도 아이들 키우기에 충분히 여유도 있고 하니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왜? 어머니 돈 필요하시대? 아니, 그냥 많이 적적하실 것 같아서. 어머니가 적응하실 때까지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시라고. 처음엔 생활비까지 해서 월 150만 원을 드렸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큰 돈을 쓸 일도 없을 테고 남편도 제 눈치를 많이 보며 조심스러워했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남편이 또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약값이랑 병원비가 좀 부담되신다네. 20만 원 더 드려도 되지?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해? 그렇게 170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자 180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엔 200만 원이 됐죠.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병원비, 약값, 친구들 모임, 미용실 비용. 그럴듯한 이유들이었어요. 저는 답답했지만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겨우 돈 문제로 남편과 다투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문제는 생활비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에어컨 하나 사고 싶으시대. 집에 있는 게 너무 오래돼서 고장이 났나 봐. 그래? 200만 원 정도면 되나? 아니, 350만 원. 어머니가 딱 집어서 말씀하시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35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요즘 더위를 생각하면 안 사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알았어. 어떤 에어컨인지 모델 좀 알려줘. 그런데 2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냉장고였어요. 그 다음엔 세탁기였죠. 그 다음엔 안마의자였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편이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퇴직금도 꽤 받으셨고 연금도 나오고 계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돈이 필요하신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집 아버님 퇴직금 꽤 되지 않아? 아, 그거? 아버지 빚 갚는데 다 썼어. 빚? 무슨 빚? 응. 아버지가 친구 보증을 잘못 서셨나 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께서 지금 정말 힘드신 상황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가지셨고 미용실도 한 달에 2번씩 가셨거든요. 옷도 자주 새로 사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우연히 들었어요. 아, 내가 요새 온라인 쇼핑을 배워서 푹 빠졌다. 친구가 알려줬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활비도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늘 돈돈 하시는데 온라인 쇼핑 취미라뇨.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시나 봐. 그래? 그런 건 또 어디서 배우셨대? 이것저것 많이 쌓아두셨겠구만. 남편은 혼자 낄낄거렸어요. 생활비도 부족하시다고 하면서 무슨 온라인 쇼핑 취미야.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냐? 어머니가 쇼핑 좀 하시면 어때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너 지금 혹시 엄마가 얼마 썼는지 그거 다 계산하고 있던 거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뭘 사시든 얼마를 쓰시든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제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서운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었을까요?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답답하고 무거운 감정이었어요. 그러던 중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늘 명절 때마다 시댁에 가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시동생네 가족들도 오고 시누이네도 오니까 준비할 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항상 좋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명절 음식을 준비했죠. 남편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어요. 여보, 좀 도와줘. 알았어. 잠깐만. 하지만 남편은 계속 텔레비전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저는 혼자서 계속 음식을 만들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왔어? 고생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가져온 음식들을 보시더니 이상하다는 듯 절 쳐다보셨어요. 이게 다야. 작년엔 더 많이 가져왔던 것 같은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바빠서요. 죄송해요. 그래도 우리가 식구가 몇 명인데. 명절인데 신경 좀 쓰지. 가슴이 답답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참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모두 모여 앉아 밥을 먹었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는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저는 혼자 분주하게 반찬 심부름을 하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누이가 거실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애들 용돈 좀 주세요. 그래, 알았어. 얼마 줄까? 한 명당 10만 원씩? 좋아, 좋아. 저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습니다. 시누이 자녀들에게 줄 용돈은 있으면서 왜 저희가 보내는 생활비는 항상 부족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친정에도 명절인데 용돈 좀 드리자.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장모님은 장인어른 연금 나오시잖아. 어머니도 연금 나오잖아. 그건 다르지.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왜 항상 참기만 할까? 집에 도착해서도 기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잤죠. 머리가 복잡해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께 매달 고액의 생활비를 보내드렸어요. 이젠 당연한 일이 됐습니다. 고정 지출이었죠. 제 월급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비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꾸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소연아, 나 요새 허리가 아파서 말이야. 안마의자 하나 사고 싶은데. 어머니, 지난 달에 사드렸잖아요. 아, 그거? 그건 좀 불편하더라고. 더 좋은 걸로 바꾸고 싶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남편한테 한 소리 들을 게 뻔했거든요. 결국 또 500만 원을 썼습니다. 새 안마의자를 사드렸죠. 그러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전화하셨어요. 서연아, 나 핸드폰이 너무 느려서 새로 바꾸고 싶은데. 어머니, 지금 쓰시는 거 작년에 바꾼 거잖아요. 그래도 요새 애들은 더 좋은 거 쓴다던데. 나도 좋은 거 쓰고 싶어. 저는 골치가 아파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또 돈이 나갔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지금 잠깐 통화되지? 어머니, 지금 회의 준비 중인데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아이고, 바쁘구나. 그럼 빨리 끊을게. 나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돈 좀 보내거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회의실에 사람들이 가득했고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죠. 어머니, 제가 지금 정말 바빠요. 나중에 통화해요. 아니, 지금 예약해야 한다는데 빨리 좀 말해줘. 저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남편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하고 뭔 일 있었어? 어머니가 속상해 하시는데. 저는 순간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좀 잘해줘. 어머니 엄청 서운해 하시네. 미안해. 회의 중이었어. 그래도 어머니 전화인데. 잠깐 받을 수 있잖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어머니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남편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맨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내 일은 우스워 보여. 너 지금 진짜. 어휴! 남편은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혼자 멍하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가 들릴까 숨죽여서요. 며칠 뒤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요새 통 연락이 없어. 어떻게 지내니? 엄마, 잘 지내지? 목소리가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어. 아니구만. 무슨 일이 있는 목소리인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정말 괜찮아. 걱정 마세요. 그래.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항상 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일하면서 살림하는 제가 힘들까봐 늘 걱정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뭐든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하셨어요. 하지만 친정에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이게 과연 정상적인 건가 싶더군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 칠순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생신이니까 가족들 다 모여서 식사하자. 엄마가 가고 싶다는 곳으로 예약한다. 알았어.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명품 지갑을 샀어요. 백화점에서 80만 원 넘게 주고 샀죠. 생신 당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동생 내외, 시누이 내외, 그리고 남편과 저까지요. 식사는 고급 한정식집에서 했어요.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곳이었죠. 저희가 다 계산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시누이가 말했어요. 엄마, 요새 명품 가방 유행이던데. 엄마도 하나 사. 아이고, 내가 무슨 명품을. 다 늙어서. 무슨 소리예요?
나이 먹을수록 남들이 무시 못하게 더 그런 거 들고 다녀야 돼. 그때 올케까지 거들더군요. 맞아요, 어머니. 요새 어머니 또래분들 보면 다 명품 들고 다니시던데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지난번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갔는데 나만 명품 가방이 없더라고. 진짜 창피했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외여행은 또 언제 다녀오신 거죠? 저희한테 돈 보내달라고 하시더니. 시어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친구들은 다 명품 브랜드 가방인데 나만 노브랜드 가방이었어. 정말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더라. 그리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아들들도 있고 며느리들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다녀야 하는 게 말이 돼.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어색한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시동생도 거들었어요. 저도 보태드릴게요, 어머니. 그제서야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도저히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질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는데 제 핸드폰으로 카톡이 왔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떤 내용도 없고 그냥 명품 가방 링크 하나만 전송됐습니다. 가격을 보니 1200만 원이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었습니다. 1200만 원이 맞았어요. 남편에게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또 뭐라고 할지도 뻔해서요. 하지만 속이 너무 답답해서 결국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가방 링크 보내셨는데 1200만 원이다. 남편이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좀 비싸네. 그게 좀이야? 가방이 무슨 경차 한 대 값이야. 그래도 엄마가 사고 싶다잖아. 그냥 사드리면 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도 체면이 있는데. 체면이라는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슨 체면? 당신은 우리 엄마가 친구들한테 무시당했으면 좋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가방을 주문했다고 말하더군요. 여보, 어머니 가방 주문했어. 내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알았어. 그리고 며칠 뒤 또 카드 명세서를 보다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 생활비, 안마의자, 핸드폰, 생신 식사비 그리고 명품 가방까지. 할부 포함해서 이번 달만 거의 8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 저는 한숨을 쉬며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에서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가 장모님 생신이지? 응, 맞아. 어디서 밥 먹을 거야? 평소 가던 한식집 갈까 했는데 남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거기? 너무 비싸지 않아? 1인당 5만 원씩 하잖아. 그게 어때서? 아니, 우리 6명만 가도 30만 원인데.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도 많이 나가는데 그냥 집에서 간단히 먹고 그러면 안 돼. 무슨 소리야? 평소에 가지도 못하는데? 이참에 당신도 가서 사위 노릇도 좀 해.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음식값만 해도 얼만데 뭔 선물이고 용돈이야?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생일 때는 1200만 원짜리 가방 사드리면서. 남편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다르지. 우리 엄마는 혼자 사시잖아. 우리 엄마도 혼자 살아. 아빠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장모님은 연금 나오시잖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시어머니도 연금 나오시는데 아, 그만해. 매번 이래. 너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말끝마다 계산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막혀있던 무언가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계산적이라고. 그래. 맨날 얼마 썼네. 뭐가 비싸네. 그런 식으로 따지잖아. 저는 울컥 올라오는 감정을 누르려고 입술을 계속 깨물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 어머니한테 한 번도 싫은 소리 한 적 없어. 뭘 사달라고 하면 다 사드렸고
생활비도 매달 빠짐없이 보냈어. 그런데 왜 우리 엄마한테는 50만 원도 아깝냐? 그러니까 그게 계산적이라는 거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저도 맞받아 소리였습니다. 이건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불공평한 게 문제라고. 뭐가 불공평해? 우리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더 신경 써야 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혼자 산다고. 장모님은 다르지. 연금도 나오시고 집도 있으시잖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참았어요. 당신 정말 최악이다. 당신 어머니도 연금 나오고 우리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사셔. 남편도 화가 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도 할 말 많아. 너 요새 우리 엄마한테 너무 함부로 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는 줄 알아. 내가 함부로 한다고?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지난번에 전화도 그렇고 맨날 대답도 짧게 하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요. 진짜 그 순간 진심으로 남편이 머저리처럼 느껴졌어요. 여보,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회의 중에는 전화 못 받는다고. 그래도 어머니 전화잖아. 그럼 당신은 어머니 전화 회의 중에도 받아.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받지 않거든요. 한 번도 받은 적 없죠.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기적이야. 당신 엄마는 소중하고 내 엄마는 우스워. 누가 그래? 나는 장모님도 소중하게 생각해. 거짓말 하지 마. 당신 행동을 생각해보고 말해. 남편이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하네. 무슨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다. 그리고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의 소파에 혼자 앉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도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너무 피곤해 보였습니다. 10년은 더 늙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을 해도 감춰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가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자꾸 어젯밤 일이 떠올랐거든요. 같이 점심을 먹던 동료가 제가 걱정이 되는지 눈치를 살피더니 물어보더군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을 때 남편 얼굴을 볼 생각을 하니 정말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들러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그냥 멍하니 바라봤죠. 그때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저녁은 먹었니? 아직이요? 아, 엄마. 이번 생신 때 어디서 식사하고 싶으세요? 그냥 아무 곳이나 가도 괜찮은데. 무슨 소리야? 엄마 생신인데. 그럼 엄마 좋아하시는 그 한식집 갈래요? 거기? 좋지? 근데 서연아, 너 괜찮아? 목소리가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엄마의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괜찮아. 어디가 아픈 거야? 아니라니까 정말. 아닌데. 목소리에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카페 아니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서연아, 왜? 무슨 일이야? 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엄마.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알았어. 엄마 집으로 올래. 여기서 자고 가. 아니야, 괜찮아요. 서연아,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 알았지? 네, 엄마.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죠.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나중에 해.
아니, 어제 일 때문에. 내가 좀 심했어.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안하다니까. 내가 화를 너무 냈어. 알았어. 그리고 장모님 생신 때 선물 사드리자. 괜찮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왜 이래? 내가 사과하잖아. 알았다고. 나중에 얘기해. 저는 등을 돌려 누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친정 어머니 생신이 됐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 예쁜 옷을 샀어요. 백화점에서 20만 원 주고 샀죠. 한식집에서 가족들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내외 그리고 남편과 저까지요. 분위기는 따뜻했어요. 다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남편은 내내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 후 제가 계산을 하려고 하자 오빠가 말렸어요. 내가 낼게, 서연아. 아니야, 오빠. 내가 낼게. 괜찮아. 오늘은 내가 낼게. 결국 오빠가 계산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 말했어요. 형님이 계산하네. 그냥 오빠가 내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했어야 하는 거 아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장모님 선물은 뭐 준비했어? 옷. 아, 그래? 몰랐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저는 창밖만 바라봤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요새 잘 지내니? 네, 어머니. 잘 지내요. 그래. 저번에 사준 가방 정말 예쁘더라.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다행이네요. 아, 너 생일이 다음 달이지? 뭐 받고 싶은 거 있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생일을 챙겨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 아니에요, 어머니. 그래도 며느리 생일인데 뭐라도 선물을 해줘야지. 갑자기 또 왜 이러시는 건지 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 그러려무나. 한참을 고민하고 망설이다 저는 시어머니가 받으신 것과 비슷한 가격대의 가방 링크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어디긴, 일하고 있지. 당신 어머니한테 보낸 거 그거 뭐야? 가방 링크?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건데? 어머니가 물어봐서. 뭐 받고 싶냐고. 그래도 그렇지. 1,000만 원짜리 가방을 가지고 싶다고? 어머니 건 1200만 원인데 너랑 우리 엄마랑 같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황당해서요. 그럼 나는 뭔데? 당신 이거 계산하고 한 거지. 또 계산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되고 당신 마누라인 나는 안 되는데? 너는 네가 벌잖아. 그게 뭔 상관인데? 그리고 나도 며느리인데 왜 선물을 못 받는 건데? 남편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참 좋겠다. 계산이 빨라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너무 계산을 안 했던 거지. 뭐? 당신이랑 시어머니한테 퍼주기만 했지.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해봤어? 너 지금? 나도 이제 지쳤다. 이렇게는 못 살아.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왔지만 읽지도 않았죠. 저는 그날 밤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요.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옷가지와 필요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어요. 12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제는 더 이상 제 집 같지 않았어요. 바로 돌아서서 문을 나섰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죠. 주책맞게 자꾸 눈물이 나왔습니다. 친정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선뜻 초인종을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어렵게 초인종을 누르자 엄마가 대문을 열고 나오셨고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서연아,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는 어머니를 안고 왈칵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어머니는 말없이 제 등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진정이 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와 마주 앉았어요. 엄마, 나 이혼하려고. 엄마는 흠칫 놀라셨지만 애써 침착하게 저를 보며 물으셨습니다. 서연아, 박서방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생활비를 보낸 것, 명품 가방을 사들인 것, 남편이 친정과 시댁을 다르게 대한 것,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요. 엄마는 말없이 들으시더니 조용히 한숨을 쉬시며 눈물을 떨구셨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못나서 네가 고생했어. 아니야, 엄마. 이게 왜 엄마 잘못이야. 서연아, 그래도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엄마, 나 정말 많이 참았고 많이 생각했어. 그 집 사람들 절대 안 변해.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알았다.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다. 내가 결정한 대로 해. 엄마의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남편한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수십 통 왔지만 읽지 않았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함께한 1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와서 얘기 좀 하자. 저는 나가지 않았어요. 엄마가 대신 나가셨죠. 박서방, 나중에 다시 와. 서연이는 할 말 없다고 그러네. 장모님, 제발 좀 설득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한테 사과할 것 없고. 일단 오늘은 돌아가게.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모님이 애들 엄마 좀 알려주세요. 박서방, 너무 걱정 말고 지금은 돌아가. 서연이도 진정할 시간이 필요해. 결국 남편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서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들을 말이 뻔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변호사 알아보려면 그렇게 하고. 며칠 뒤 남편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다 고칠게.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남편과 재산 분할 협의를 했죠.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드디어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맑은 하늘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올려다보는 하늘이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어요. 친정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 엄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고생했네, 우리 딸.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야지. 엄마의 그 단순한 한마디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처음으로 그 말의 뜻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해야 할까요? 엄마의 말처럼 저는 그날부터 제 인생을 다시 시작했어요. 회사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남편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오롯이 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으로서 성과를 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대기업 재무팀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꿈꾸던 자리였거든요. 정말 이 조건으로 절 채용하시겠다는 거죠? 네, 더 필요하신 사항 요청하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는 첫날 거울을 봤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저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 회사에서의 생활은 바빴지만 충만했습니다.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제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도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행복해 보인다고 자주 말씀하셨죠. 서연아, 너 요새 정말 밝아 보여. 진짜? 엄마? 응. 예전엔 항상 뭔가 짓눌려 있는 것 같더니 이제는 참 행복해 보인다. 저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용기 내서 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뭘 해줬다고? 아니에요. 엄마가 날 믿어줘서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엄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어쩌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나기도 했어요. 12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요. 완전히 잊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 사는 삶. 그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그냥 저로서 김서연이라는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머니는 항상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만 챙기느라 친정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어머니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해드리고 함께 여행도 다닙니다.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집을 나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살고 있겠죠. 남편한테 상처받으며 살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12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포기하는 건 무척 두려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행복합니다. 일도 잘 되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편안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이기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는 거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희생하며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제 자신을 위해 행복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그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오늘도 저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 보여요. 더 당당하고 더 밝아 보이죠. 저는 웃으며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거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참고 한 사람만 계속 희생한다면 그건 건강한 결혼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주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깨달았다는 것만으로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고민한 끝에 저는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결국 제 길을 찾아 걷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시나요? 가족을 위해 참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변화는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으면 삶도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저는 제 삶을 한 번 더 제 손으로 살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기 전에 한 사람의 나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충분히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의 저는 회사에서 제 몫을 인정받고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이 삶이 참 고맙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던 삶이었구나,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하루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이 이야기에 담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